한국에서 캄보디아로 흘러간 가상화폐. 그 액수가 하루아침에 1,400배 폭증했습니다. 2023년 금융당국 모니터링 시스템에 포착된 이 수치는 단순한 투자 열풍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거래소 후이원으로 향한 거래. 그 뒤에는 프린스 그룹 회장 천지가 운영하는 범죄단지가 있었습니다. 259명의 송금자 중 205명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인가, 공범인가? 금융범죄 조사관 강지환은 2억 원 규모의 계좌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체의 2%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8%는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지환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국에서 일한 지 8년째입니다. 제 업무는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감지하고 추적하는 것이죠. 매일 수백만 건의 거래 데이터를 들여다보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일상의 기록들입니다. 하지만 2023년 2월 제 모니터에 뜬 하나의 수치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간 가상화폐 송금액이 갑자기 급증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1,400배였습니다. 전월 대비가 아닙니다. 전년 동기 대비도 아닙니다. 불과 몇 주 전과 비교했을 때의 수치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급격한 변화는 보통 데이터 입력 실수나 집계 오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확인 결과 수치는 정확했습니다. 캄보디아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이름은 후이원이었습니다. 이 거래소를 향하는 한국발 송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이 상황을 공유했고 우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5명의 조사관들 모두 같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캄보디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가상화폐 시장에서 특정 국가로의 송금이 급증하는 경우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째, 해당 국가의 규제가 완화되어 투자자들이 몰리는 경우입니다. 둘째, 새로운 코인이나 프로젝트가 등장해 투자 열풍이 부는 경우죠. 셋째,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는 불법 자금 세탁이나 범죄 조직과의 연결고리입니다. 저는 먼저 캄보디아의 가상화폐 규제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후이원 거래소에서 새로운 코인을 상장했다는 소식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남은 건 세 번째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후이원 거래소와 거래한 한국인 이용자들의 프로필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협조를 요청했죠. 특정 금융정보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고위험 거래에 대한 정보를 금융당국에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접촉한 곳은 국내 2위 규모의 거래소였습니다. 2023년 3월 초 첫 번째 데이터가 도착했습니다. 후이원과 거래한 이용자 목록이었어요. 저는 엑셀 파일을 열어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259명.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거래소 측이 259명 전원에게 자금 출처 확인을 요청했는데 205명이 소명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79%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금 출처 소명 요청을 받으면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협조합니다. 본인의 돈이 정당한 경로로 벌어진 것이라면 소명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205명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소명에 응한 54명의 진술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대부분은 투자 목적이라고 답했지만 몇몇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이용자는 캄보디아에서 일하다가 급하게 송금해야 했다고 했어요. 또 다른 이용자는 지인의 부탁으로 송금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탈출하기 위해서였다고요. 탈출. 이 단어가 제 머릿속에 경보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최근 캄보디아 관련 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기사들을 발견했어요.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단체들, 그곳에서 한국인들이 강제로 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도 내용 중에는 프린스 그룹이라는 조직과 그 회장 천지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기사에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캄보디아로 유인된 뒤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당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은 보이스피싱이나 도박 사이트 운영 같은 범죄 행위를 강요받았고 탈출을 시도하면 폭행당하거나 더 심한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출의 대가로 가상화폐 송금을 요구받았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1,400배 증가한 송금액, 후이원 거래소, 205명의 침묵, 그리고 캄보디아의 범죄단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후이원은 단순한 거래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프린스 그룹 회장 천즈가 운영하는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창구였던 겁니다. 저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융 이상 거래가 아니었어요. 조직적인 범죄, 인신매매, 강요, 그리고 자금 세탁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와 협조 체계를 구축했고 205명 전원에 대한 본격적인 계좌 추적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우리가 확인한 259명은 단 하나의 거래소를 통한 거래였습니다. 그것도 국내에서 2%의 점유율을 가진 거래소였죠. 나머지 98%는 어떻게 됐을까요? 수천 명, 어쩌면 수만 명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저는 205명에 대한 공식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 혐의였습니다. 이들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 추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요. 205명의 명단을 받아든 순간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들의 계좌 활동을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누군가 새로운 거래를 했는지, 출금 시도가 있었는지, 해외 송금 기록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205명의 프로필은 생각보다 다양했습니다. 나이는 20대 초반부터 50대 후반까지 분포되어 있었어요. 직업도 제각각이었죠. 대학생, 프리랜서, 무직자, 자영업자, 심지어 중소기업 직원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서로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후이원으로 테더를 송금했다는 점이었어요. 테더는 미국 달러의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투기 목적보다는 송금이나 환전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죠. 범죄 조직들이 자금 세탁에 선호하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송금액을 분석해봤더니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평균 송금액은 약 2억 원이었지만 편차가 컸어요. 가장 적은 금액은 5천만 원, 가장 많은 금액은 8억 원에 달했습니다. 대부분은 한 번에 송금하지 않고 여러 차례로 나눠서 보냈더군요. 아마도 거래소의 1일 출금 한도를 피하거나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한 수법이었을 겁니다. 저는 거래소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용자들이 후이원과 거래하기 전후의 활동 내역이 필요했어요. 며칠 뒤 받은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또 다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상당수가 후이원으로 송금하기 직전에 갑자기 큰 금액을 입금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월 100만 원 정도만 거래하던 계좌에 갑자기 5천만 원이 입금되고 며칠 뒤 그 돈이 그대로 후이원으로 송금되는 시기였어요. 이런 급격한 변화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외부의 강요나 압박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3월 말 저는 동료 조사관 2명과 함께 소명에 응한 54명 중 일부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서면 진술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2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편의상 김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김씨는 2022년 12월 해외 취업 알선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 여행을 결심했다고 했어요. 월급 500만 원의 숙식 제공, 비자 걱정 없다는 조건이었죠. 도착 후 공항에서 프린스 그룹 직원들이 그를 픽업했습니다. 하지만 숙소로 안내받은 곳은 고급 빌딩이 아니라 허름한 건물이었어요. 여권은 도착 즉시 압수당했습니다. 업무 내용은 채용 공고와 달랐죠. 그에게 주어진 일은 한국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거부하자 폭행이 시작됐어요. 탈출을 시도했다가 붙잡힌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협박했습니다. 손가락이 잘린 사진, 피를 흘리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김 씨는 3개월을 버텼습니다. 그러던 중 조직원 한 명이 은밀하게 제안을 했어요. 돈을 보내면 탈출시켜주겠다는 것이었죠. 금액은 5천만 원. 김 씨는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가족들이 급하게 돈을 모았고 김 씨는 자신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정보를 알려줬어요. 가족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김 씨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김 씨는 조직원의 지시대로 후이원 거래소 주소로 테더를 송금했어요. 그리고 이틀 뒤 실제로 풀려났습니다.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귀국할 수 있었죠. 김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그는 명백한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범죄 수익 은닉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겁니다. 본인이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범죄 조직에 자금을 제공했으니까요.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박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박 씨의 사연은 김 씨와 달랐어요. 그녀는 캄보디아에 직접 간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지인의 부탁으로 송금을 대행해 준 것이었죠. 박 씨의 대학 동기가 어느 날 급하게 연락을 해왔답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현지 거래처에 돈을 보내야 하는데 본인 계좌가 일시적으로 동결됐다는 것이었어요. 대신 송금해주면 수수료로 1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친구였고 과거에도 금전 거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동기가 보낸 돈을 받아 후의원으로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동기가 실종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동기도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박 씨는 자신이 범죄에 연루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단지 친구를 도와준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녀의 계좌는 범죄 자금 이동의 경유지가 됐습니다. 그녀 역시 피해자인 동시에 무의식적인 공범이 된 셈이었죠. 세 번째 면담 대상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두절됐어요. 네 번째 대상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상자는 만나자는 약속을 계속 미뤘습니다. 54명 중 실제로 면담에 응한 사람은 10명도 되지 않았어요. 나머지 205명은 어땠을까요? 소명조차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아예 번호를 바꿔버렸더군요. 연락이 닿은 몇 명에게 물었습니다. 왜 소명하지 않았느냐고요.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말할 수 없다, 위험하다, 가족이 걱정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두려움은 분명했습니다. 프린스 그룹 회장 천재 조직이 여전히 그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4월 초 저는 캄보디아 관련 보도 자료들을 더 깊이 파헤쳤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비를 거점으로 하는 거대 범죄 조직이었어요. 회장 천즈는 중국계로 현지 정치인들과 유착관계를 맺고 있다는 첩보도 있었습니다. 프린스 그룹이 운영하는 범죄단지는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건물에 수백 명이 감금돼 있다는 증언들이 있었어요. 한국인뿐 아니라 중국인, 대만인, 베트남인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피해자였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도박 사이트 운영, 암호화폐 투자 사기 등 각종 온라인 범죄에 동원됐습니다. 후이원 거래소는 천즈가 직접 운영하거나 최소한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피해자들이 보낸 몸값은 이 거래소를 통해 세탁됐고 다시 다른 범죄 활동에 재투자됐을 겁니다. 완벽한 자금 세탁 사이클이었죠. 저는 205명의 송금 시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특정 시기에 집중돼 있었어요. 2023년 1월과 2월 2달 동안 전체 송금의 70% 이상이 이뤄졌습니다. 왜 이 시기였을까요? 언론 보도를 역추적해보니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한국 언론이 처음으로 캄보디아 범죄단지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피해자 가족들의 제보가 이어졌고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천즈와 프린스 그룹 입장에서는 위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감금된 사람들을 대거 풀어주기로 결정한 것 같았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었어요. 1인당 평균 2억 원의 몸값을 받고요. 그 결과가 바로 1월과 2월의 송금 폭증이었던 겁니다. 1400배 증가의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피해자가 풀려난 건 아니었습니다. 몸값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감금돼 있었어요. 아니면 더 깊은 범죄 조직으로 팔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4월 중순 거래소로부터 추가 정보를 받았습니다. 205명 중 일부가 후이원 송금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것도 상당히 활발하죠. 이건 의외였습니다. 피해자라면 그런 트라우마를 겪은 후 가상화폐를 다시 거래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해당 계좌들을 집중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들이 거래하는 코인의 종류와 패턴이 일반 투자자들과 달랐습니다. 주로 익명성이 높은 코인들을 선호했고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거래소를 거쳐 이동시키는 전형적인 자금 세탁 기법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프린스 그룹과 협력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한국에 거주하면서 조직의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역할이었을 겁니다. 천즈의 조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광범위했습니다.
205명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짜 피해자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범인지 아직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들 모두를 추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보호하고 공범은 처벌해야 했습니다. 5월 초 저는 상부에 중간 보고를 올렸습니다. 205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파악한 건 전체의 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8%를 담당한 다른 거래소들도 조사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상부의 반응은 신중했습니다. 인력과 예산 문제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수천 명이 더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205명만 보고 멈출 수는 없었어요. 프린스 그룹 회장 천주의 범죄 네트워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했습니다. 205명에 대한 본격적인 계좌 추적이 시작된 건 2023년 5월 중순이었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공식적으로 적용됐고 검찰과의 협조 체계도 구축됐어요. 하지만 실제 수사는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상자들의 비협조였습니다. 205명 중 대다수가 소환에 응하지 않았어요. 주소지로 발송한 출석 요구서는 수치 거부되거나 반송됐습니다. 전화 연락도 거의 닿지 않았죠. 몇몇은 이미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출석한 소수의 사람들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와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명백히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205명을 몇 개 그룹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명백한 피해자들입니다. 캄보디아에 갇혔다가 탈출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약 30명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김 씨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돼요. 두 번째 그룹은 간접 피해자들입니다. 박 씨처럼 지인의 부탁으로 송금을 대행해준 경우죠. 본인은 범죄 의도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자금 세탁에 이용당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약 20명 정도였어요. 세 번째 그룹은 의심 대상자들입니다. 송금 후에도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죠. 프린스 그룹과 협력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룹입니다. 약 10명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네 번째 그룹은 미확인 대상자들입니다. 연락이 완전히 두절됐거나 출국 후 행방이 묘연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습니다. 약 105명이었죠.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6월 초 저는 세 번째 그룹의 한 명을 집중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편의상 최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최 씨는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2023년 2월에 후의원으로 3억 원을 송금했어요. 205명 중에서도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최 씨의 계좌 활동을 분석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후의원 송금 이전에도 여러 해외 거래소와 거래한 이력이 있었어요. 그것도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등 조세 회피처로 알려진 곳들이었죠. 더 파고 들어가니 최 씨는 여러 개의 법인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페이퍼 컴퍼니로 보였어요. 실제 사업 활동은 없고 자금 이동을 위한 껍데기 회사들이었습니다. 이건 전문적인 자금 세탁업자의 수법이었습니다. 최 씨를 소환했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소지를 방문했더니 이미 이사한 뒤였어요. 새 주소는 파악됐지만 그곳도 비어 있었습니다. 최 씨는 의도적으로 행방을 감추고 있었던 거죠. 금융 기록을 더 추적했습니다. 최 씨는 후의원 송금 이후에도 계속해서 거래를 했어요. 다만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소액으로 나눠서 보냈고 여러 계좌를 거쳐 이동시켰죠. 하지만 우리의 추적 시스템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최 씨의 자금이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은 중국의 한 거래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소는 프린스 그룹과 연결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최 씨는 단순한 이용자가 아니었습니다. 천주 조직의 한국 내 자금 세탁 책임자 중 한 명이었던 겁니다. 7월 검찰은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이미 출국한 상태였어요. 출국 기록을 확인해보니 6월 초 태국으로 출국했더군요.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지만 태국에서 최 씨의 행방을 찾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그룹인 명백한 피해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하거나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방향으로 검토됐습니다. 강요된 상황에서 범죄 조직에 돈을 보낸 것이니 처벌하는 게 맞지 않다는 판단이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죄는 강요에 의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거든요. 결국 개별 사안마다 판단해야 했습니다. 피해 정도, 강요의 정도,
범죄 조직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했죠. 두 번째 그룹인 간접 피해자들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이들은 범죄 의도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범죄에 이용당했어요. 박 씨의 경우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향후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를 받았죠. 문제는 네 번째 그룹, 즉 행방불명된 105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일부는 최 씨처럼 해외로 도피했을 겁니다. 일부는 국내에 숨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가장 걱정스러운 건 다른 가능성이었습니다. 이들이 다시 캄보디아로 끌려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번 탈출했지만 빚을 다 갚지 못했거나 조직의 비밀을 알고 있어서 제거 대상이 됐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비슷한 제보가 들어왔어요. 한 가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2023년 2월 캄보디아에서 돌아왔는데 3월에 다시 연락이 끊겼다고요. 마지막 통화에서 아들은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찾고 있다고 다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대요.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프린스 그룹 회장 천주의 조직은 한국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었던 겁니다. 탈출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재납치하거나 침묵시키고 있었어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금융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조직화된 국제범죄였습니다. 8월, 저는 국제범죄수사대와 긴밀히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과도 공조수사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현지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천주와 프린스 그룹이 현지 권력층과 유착돼 있다는 정보 때문이었죠. 캄보디아 정부도 나름대로 단속에 나섰습니다. 몇몇 범죄 단지를 급습해 피해자들을 구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천주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나라로 도피했거나 아니면 여전히 캄보디아에 숨어 있으면서도 현지 경찰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던 겁니다. 205명에 대한 조사는 9월까지 계속됐습니다. 일부는 기소됐고 일부는 불기소됐으며 대부분은 여전히 조사 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후의원으로 송금한 259명은 국내 한 거래소를 통한 거래였습니다. 그 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은 2%였어요. 나머지 98%는 다른 거래소들이 처리했습니다. 특히 국내 1위 거래소는 97% 이상을 중개했다는 정보가 있었죠. 간단한 계산을 해봤습니다. 2%에서 259명이 나왔다면 98%에서는 얼마나 나올까요? 최소 1만 명 이상일 겁니다.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1만 명이 각각 평균 2억 원을 보냈다면 총액은 2조 원입니다.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저는 다시 상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다른 거래소들도 전수조사를 해야 하고 국제 공조수사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반응이 달랐습니다. 상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거든요. 10월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전체의 특별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후의원과 거래한 모든 이용자를 파악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는 전부 조사하겠다는 방침이었어요. 드디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도 됐습니다. 1만 명 이상을 조사한다는 건 엄청난 작업이었거든요. 인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겁니다. 그 사이에 천주와 프린스 그룹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더 깊이 숨을 수 있어요. 205명의 침묵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려움, 수치심, 보복에 대한 공포,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공범 관계 때문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범죄 조직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고 있었어요. 2023년 10월 말, 저는 205명 중 한 명으로부터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조사관님, 저희는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순간 우리 가족이 위험해집니다. 프린스 그룹은 여전히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제발 우리를 이해해주세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을 보호하겠다고, 가족도 보호하겠다고, 그러니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달라고요. 하지만 그 후로 메시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205명의 침묵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천주와 프린스 그룹이 만들어낸 공포의 결과였어요. 그 공포는 국경을 넘어 한국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계좌를 추적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범죄 조직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2023년 11월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거래소는 한국 가상화폐 시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곳이었어요.
만약 이곳에서도 후이원과의 대규모 거래가 확인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게 분명했습니다. 조사 착수 일주일 만에 첫 번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2023년 이 거래소를 통해 후이원으로 송금한 이용자 수는 무려 347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발견한 259명과 합치면 총 606명이었죠. 606명.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추적한 205명은 정말로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예요. 전체의 34%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66%가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총 송금액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347명이 보낸 금액은 약 680억 원으로 추산됐어요. 평균 1인당 약 1억 9천만 원이었죠. 이전 259명의 송금액과 합치면 총 1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 돈은 모두 캄보디아의 후이원 거래소로 흘러갔고 그곳에서 프린스 그룹 회장 천주의 범죄 자금으로 세탁됐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즉시 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조사관 5명과 검사 2명, 그리고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파견 나온 형사 3명이 모였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우리가 이 모든 사람을 조사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였습니다. 205명 조사하는데도 6개월이 넘게 걸렸거든요. 347명을 추가로 조사하려면 단순 계산으로도 1년 이상 걸릴 겁니다. 인력을 늘린다 해도 최소 수개월은 필요했어요. 우리는 전략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일일이 조사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았어요. 대신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의심스러운 그룹부터 집중 조사하는 거죠. 첫 번째 우선순위는 고액 송금자들이었습니다. 5억 원 이상을 송금한 사람들이에요. 347명 중 약 45명 정도였습니다. 일반 피해자라기보다는 조직과 깊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았죠. 두 번째는 반복 송금자들이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후이원으로 송금한 사람들이에요. 약 80명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나 피해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의미했습니다. 세 번째는 송금 후에도 의심스러운 거래를 계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약 90명 정도로 파악됐어요. 자금 세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네 번째는 법인 명의로 송금한 경우였습니다. 개인이 아닌 회사 계좌로 거래한 사례들이죠. 약 3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자금 세탁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컸어요.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니 약 245명이 1차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나머지 102명은 일단 모니터링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추가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조사를 확대하는 방식이었죠. 12월 초 245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이 합동으로 움직였어요. 각 기관에서 추가 인력을 지원받아 조사팀을 확대했습니다. 저는 전체 조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첫 주 동안 약 4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중 25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주소 불명, 전화 두절, 출국 상태 등 다양한 이유였죠. 연락이 닿은 15명 중 10명은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건 고작 5명이었어요. 이 5명 중 3명은 명백한 피해자였습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감금됐다가 몸값을 내고 탈출한 경우였죠. 그들의 진술은 이전에 들었던 것들과 비슷했습니다. 고수익 일자리 미끼 여권 압수, 강제노동, 폭행과 협박, 그리고 가상화폐로 몸값 송금. 나머지 2명은 좀 달랐습니다. 한 명은 암호화폐 투자 수익을 현금화하기 위해 후이원을 이용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의 거래 패턴을 보면 일반적인 투자 목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러 거래소를 거쳐 복잡하게 자금을 이동시켰거든요. 또 다른 한 명은 사업 대금 결제를 위해 송금했다고 했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무역업체와 거래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해당 업체를 조회해보니 실체가 없었어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사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일주일에 5명 진행이라면 245명을 조사하는데 거의 1년이 걸릴 계산이었어요.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우리는 다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모든 대상자를 직접 만나 조사하는 대신 계좌 추적과 금융 기록 분석을 우선하기로 했습니다. 의심 정황이 명확한 경우에만 직접 조사를 진행하는 거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2024년 1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347명 중 상당수가 2024년에도 계속해서 후이원과 거래하고 있었던 거예요. 2023년에 한번 보내고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만약 피해자라면 한번 탈출한 후 다시 거래할 이유가 없어요. 계속 거래한다는 건 자발적 참여 또는 강요된 협력을 의미했습니다. 프린스 그룹 회장 천재의 조직은 여전히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한국인들이 그 조직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었던 겁니다. 2월에는 또 다른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606명 중 약 150명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같은 IP 주소를 사용하거나 자금을 주고받거나 동일한 시간대에 비슷한 거래를 하는 등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천재의 한국 지부 같은 게 존재할 수도 있었습니다. 프린스 그룹이 한국 내에 거점을 두고 이곳에서 모집과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었어요. 국제범죄수사대에서 파견 나온 박 형사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들 중 핵심 인물 몇 명만 검거하면 전체 조직을 흔들 수 있을 거라는 것이었죠. 마치 거미줄의 중심을 끊으면 전체 줄이 무너지는 것처럼요. 우리는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606명의 거래 기록을 시각화하고 누가 가장 많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했어요. 그 결과 약 25명의 핵심 인물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었고 거래 규모도 컸어요. 평균 송금액이 8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천재의 한국 내 핵심 협력자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3월 우리는 이 25명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25명 중 절반 이상이 이미 출국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것도 대부분 동남아시아로요. 태국, 베트남, 필리핀 그리고 캄보디아. 캄보디아로 간 사람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그들은 도피한 걸까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간 걸까요? 어쩌면 천재의 부름을 받고 간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한국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핵심 인력들을 본거지로 불러들인 것일 수 있었어요. 국내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우선 조사했습니다. 그중 한 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어요. 40대 남성으로 편의상 정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정 씨는 지난 2년간 후의원으로 총 35억 원을 송금한 인물이었습니다. 정 씨를 신문한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프린스 그룹의 한국 지부 책임자 중 한 명이었어요. 그의 역할은 한국인들을 모집해 캄보디아로 보내고 탈출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천재에게 송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처음에는 자신도 피해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캄보디아에 갔다가 감금됐고 풀려나는 조건으로 한국에서 모집 업무를 하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조사 결과 그는 상당한 수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었던 겁니다. 정 씨의 증언을 통해 프린스 그룹의 구조가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천재는 각 국가마다 지부를 두고 있었어요. 한국 지부, 중국 지부, 대만 지부 등이었죠. 각 지부는 자국민을 모집하고 자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지부만 해도 정 씨 같은 핵심 인물이 8명 이상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했어요. 누가 더 많은 사람을 보내는지, 누가 더 많은 돈을 모으는지 경쟁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서로를 보호했습니다. 정 씨는 다른 핵심 인물들의 이름도 일부 밝혔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추적했지만 대부분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어요. 정 씨가 검거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나머지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인 겁니다. 그들은 서로 연락망을 가지고 있었고 위험 신호가 포착되면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4월 말 저는 지난 6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606명 중 실제로 조사가 진행된 사람은 약 180명이었어요. 그중 피해자로 분류된 사람이 80명, 공범으로 분류된 사람이 35명, 나머지는 아직 판단 보류 상태였습니다. 426명은 여전히 미조사 상태였습니다.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자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범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정말로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입니다. 프린스 그룹 회장 천재의 범죄 네트워크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정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5월 저는 캄보디아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현지 경찰과 직접 협력해 프린스 그룹 회장 천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가능하다면 범죄 단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국제범죄수사대 박 형사와 검사 한 명이 동행했습니다. 프놈펜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캄보디아 국가경찰 국제협력부를 방문했습니다. 담당 경감은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어요. 그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캄보디아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요. 천즈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현지 정치인 및 사업가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고위 공무원들도 그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도 국제사회의 압박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 대만, 베트남 등 여러 국가에서 피해자 구출을 요청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023년부터 대대적인 단속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감은 우리에게 단속 작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총 12곳의 범죄단지를 급습했고 약 800명의 피해자를 구출했다고 해요. 그중 한국인은 120명 정도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숫자였죠. 하지만 구출된 피해자들의 진술을 듣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들이 겪은 일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하루 16시간 이상 강제 노동,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폭행, 탈출 시도 시 고문. 어떤 피해자는 전기 충격을 받았고 어떤 피해자는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조직적인 폭력의 수준이었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피해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체계적인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탈출에 실패한 사람들을 다른 피해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폭행했습니다.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였죠. 한 피해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같은 방에 있던 중국인이 탈출을 시도했다가 붙잡혔는데 감시자들이 그를 끌고 와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구타했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희도 도망치면 이렇게 된다고요. 천주의 수법은 매우 교묘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수익 일자리 광고로 사람들을 유인했어요. 카지노 딜러, 고객 상담원, 마케팅 직원 같은 그럴듯한 직책들이었죠. 월급은 하나로 4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였습니다. 경력이 없어도 되고 학력도 문제없다고 했어요. 토착한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본색을 드러냈어요. 실제 업무는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가상화폐 투자 사기 같은 범죄 행위였습니다. 거부하면 폭력이 시작됐죠. 여권과 휴대전화는 즉시 압수됐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됐어요.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조차 감시하에 이뤄졌습니다. 구조 요청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죠. 탈출의 대가는 비쌌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1인당 평균 2억 원을 요구했어요. 금액은 피해자의 국적, 연령, 체류 기간 등에 따라 달랐습니다. 한국인은 특히 비쌌어요. 중국인이나 베트남인보다 50% 이상 높은 금액을 요구받았습니다. 왜 한국인이 더 비쌌을까요? 경감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인은 가족들이 돈을 마련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랍니다.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발달해 있고 대출도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죠. 천주는 그런 점을 악용했던 겁니다. 후이원 거래소는 이 모든 자금 흐름의 중심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보낸 돈은 후이원을 통해 세탁됐고 다시 프린스 그룹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됐어요. 일부는 새로운 범죄단지 건설에 투입됐고 일부는 현지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로 쓰였습니다. 경감은 후이원 거래소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고 했어요. 후이원은 캄보디아 법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거래소였거든요.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사업체였습니다. 자금 세탁 창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입증하기 어려웠죠. 둘째 날 우리는 시아누크빌로 이동했습니다. 프린스 그룹의 주요 거점이 있는 곳이었어요. 프놈펜에서 차로 약 4시간 거리였습니다.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실제로는 더 오래 걸렸죠. 시아누크빌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중국어 간판이 눈에 띄었어요. 카지노, 호텔, 레스토랑 대부분이 중국 자본으로 보였습니다. 현지인보다 중국인이 더 많아 보일 정도였어요. 현지 경찰의 안내로 한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급습 작전으로 폐쇄된 범죄 단지 중 하나였어요. 10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겉보기엔 평범한 오피스 빌딩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달랐어요. 건물 입구에는 경비원이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CCTV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창문에는 철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였죠. 이곳은 사무실이 아니라 감옥이었던 겁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니 좁은 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한 방에 10명 이상이 지냈을 것 같았어요.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고 상태가 매우 열악했습니다. 이곳에서 수백 명이 강제로 일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방에는 아직 개인 물품들이 남아 있었어요. 옷가지, 칫솔, 노트 같은 것들이었죠. 노트를 열어보니 한글로 쓴 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국인 피해자가 남긴 것이었어요. 일기 내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매일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폭행당하는 이야기, 가족에게 연락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는 이야기, 탈출하고 싶지만 두렵다는 이야기.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부모님 미안해요. 살아서 돌아갈게요. 그 일기를 읽으면서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범죄의 현장이었어요. 숫자와 계좌 뒤에 이런 고통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606명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을까요? 현지 경찰은 이 건물에서만 95명을 구출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프린스 그룹이 운영하는 건물은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시아누크빌 일대에만 최소 8곳 이상이 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곳도 있을 거라고 했죠. 셋째 날, 우리는 구출된 피해자 몇 명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들은 현재 푸놈펜의 한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었어요. 귀국 전까지 심리 상담과 법적 지원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피해자는 2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편의상 이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씨는 2023년 11월 캄보디아에 왔고 2024년 3월에 구출됐어요. 약 4개월을 범죄단지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이 씨는 보이스피싱 업무를 강요받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일이었어요. 하루 할당량은 50통의 전화였고 그중 최소 5명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얻어내야 했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식사를 못하거나 폭행당했다고 합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3일 동안 굶고 구타당한 후 결국 굴복했어요.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가족에게 돈을 부탁했습니다. 프린스 그룹이 요구한 금액은 2억 3천만 원이었어요. 가족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이 씨의 가상화폐 계좌에 입금했고 이 씨는 후원으로 송금했어요. 일주일 후 그는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귀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프린스 그룹으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해요. 한국에서 일을 하나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모집하는 일이었죠. 이 씨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협박이 시작됐어요. 가족들의 사진을 보내며 위협했습니다. 이 씨는 두려움에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보호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다고 했어요. 천재 조직이 한국에도 사람들을 두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편의상 최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최 씨는 로맨스 스캠 업무를 강요받았어요. SNS에서 외국인 남성들과 친해진 후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는 일이었습니다. 최 씨는 이 일이 특히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이용해 돈을 빼앗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거부하면 폭행당했고 할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씨는 약 3개월 동안 10명 이상을 속였고 총 3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최 씨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피해자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이기도 했던 거죠. 귀국하면 어떻게 될지 두렵다고 했어요. 처벌받을 수도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원망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피해자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분류해야 할까요?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법적으로는 범죄에 가담했지만 강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처벌하는 게 정의일까요? 캄보디아에서 돌아온 후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프린스 그룹 회장 천주의 범죄 조직은 단순한 사기 조직이 아니라 인신매매와 강제, 노동을 포함한 중대 범죄 조직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그림자는 여전히 한국에 드리워져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2024년 6월 캄보디아 출장에서 돌아온 저는 205명에 대한 재분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현지에서 목격한 것들,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그동안 수집한 데이터를 종합해보니 기존의 단순한 분류 방식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생각보다 훨씬 모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피해자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해자가 되기도 했어요. 강요에 의해 범죄에 가담했다가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협력하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분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누는 대신 5가지 범주로 구분했어요.
순수 피해자, 강요된 협력자, 전환된 협력자, 자발적 공범, 그리고 핵심 조직원이었습니다. 순수 피해자는 캄보디아에 갇혔다가 몸값을 내고 탈출한 후 더 이상 프린스 그룹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약 55명 정도였습니다. 김 씨처럼 탈출 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간 경우죠. 강요된 협력자는 탈출 후에도 프린스 그룹으로부터 압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협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씨가 여기에 해당됐어요. 이들은 약 42명으로 추정됐습니다. 가족에 대한 위협 때문에 모집 활동이나 자금 세탁을 돕고 있었죠. 전환된 협력자는 처음엔 강요됐지만 점차 조직과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전적 보상을 받거나 조직 내 지위를 얻으면서 자발적으로 협력하게 된 경우에요. 약 68명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자발적 공범은 처음부터 범죄 의도를 가지고 천주의 조직에 합류한 사람들이었어요. 정 씨가 대표적인 예였죠. 이들은 피해자였던 적이 없거나 있었더라도 매우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약 78명으로 추정됐습니다. 핵심 조직원은 프린스 그룹의 한국 지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최 씨 같은 경우죠. 이들은 약 28명으로 대부분 이미 출국했거나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7월 초 이 새로운 분류를 바탕으로 수사 전략을 다시 수립했습니다. 순수 피해자들은 보호 대상으로, 강요된 협력자들은 보호와 조사를 병행하기로 했어요. 전환된 협력자 이상은 본격적인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606명 중 일부가 실은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계좌를 사용해 송금한 경우였습니다. 실제 인원은 606명이 아니라 약 530명 정도였던 겁니다. 왜 여러 계좌를 사용했을까요? 조사 결과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거래소의 1일 출금 한도를 우회하기 위해서였어요. 한 계좌로 보낼 수 있는 금액이 제한돼 있으니 여러 계좌를 만들어 나눠서 보낸 거죠. 둘째는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계좌에서 큰 금액이 이동하면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에 걸리기 쉬워요. 하지만 여러 계좌로 분산하면 각각은 작은 금액이 되어 눈에 덜 띕니다. 천주의 조직은 이런 수법도 피해자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더 흥미로운 발견도 있었습니다. 일부 계좌는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어요. 이른바 태포 통장이었죠. 누군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로 후의원에 송금한 겁니다. 태포 통장의 실제 소유자들을 추적했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계좌가 그렇게 사용됐는지 전혀 몰랐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조사 결과 신분증 도용이나 사기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사례를 들면 20대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면접을 갔는데 거기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했다고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회사는 허위 업체였고 신분증은 태포 통장 개설에 악용됐던 겁니다. 8월 중순 347명에 대한 추가 분석도 진행됐습니다. 205명에서 발견한 패턴들을 더 큰 모집단에 적용해 본 거죠.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47명 중 약 140명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후의원에 송금했어요. 한 번만 보낸 게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거래한 겁니다. 이들은 단순 피해자일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반복 송금자들의 패턴을 더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의 송금 시기가 비슷했어요. 매달 초나 중순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마치 월급을 받듯이 정기적으로 송금하는 것처럼 보였죠. 이건 조직적인 자금 세탁을 의미했습니다. 프린스 그룹 회장 천주는 한국 내 협력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자금을 세탁하도록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들은 매달 일정 금액을 받아 후의원으로 송금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운영됐을 겁니다. 140명을 다시 세분화해 봤습니다. 송금 횟수, 금액, 시기 등을 기준으로 분류했어요. 그 결과 약 48명이 특히 의심스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월 평균 5천만 원 이상을 송금했고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래했어요. 이 48명이 바로 천주의 한국 내 핵심 자금 세탁 네트워크였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집중 추적 대상으로 분류하고 개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9월 그중 한 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편의상 박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박 씨는 지난 1년간 후의원으로 총 7억 원을 송금한 인물이었어요. 박 씨를 신문한 결과 그의 이야기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금 세탁을 하고 있다는 걸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단순히 암호화폐 거래 대행 업무를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박 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2023년 초 한 지인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다고 해요. 암호화폐 거래를 대신해주면 건당 수수료를 주겠다는 것이었죠. 일은 간단했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돈을 받아 지정된 해외 거래소로 송금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빈도가 늘어났어요. 나중에는 주 23회까지 증가했습니다. 박 씨는 의심하지 않았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활발하니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조사 결과 박 씨의 주장은 완전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받은 돈의 출처를 추적해보니 대부분 불법 도박 사이트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박 씨가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걸까요? 박 씨를 더 압박하자 진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의심은 했다고 해요. 정상적인 거래치고는 금액이 너무 컸고 항상 급하게 처리하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돈이 좋았답니다. 한 번 대행할 때마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았거든요. 박 씨는 천즈나 프린스 그룹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저 지인의 소개로 일을 받았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 지인을 추적해보니 정 씨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결국 박 씨도 프린스 그룹의 자금 세탁 네트워크의 일부였던 겁니다. 박 씨의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줬습니다. 천즈의 조직은 다층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핵심 조직원들은 직접 범죄를 주도하지만 말단 협력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일부만 담당하는 식이었죠. 이런 구조는 수사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말단을 검거해도 전체 조직을 파악하기 힘들었어요. 각자가 자기 역할만 알고 있고 위단계는 모르니까요. 마치 세포 조직처럼 분절돼 있었습니다. 10월, 우리는 전환된 협력자로 분류된 사람들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이들이 핵심 조직원으로 가는 연결고리일 수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그중 일부가 진술에 협조했습니다. 한 협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피해자였다고요. 캄보디아에 갇혔다가 2억 원을 내고 탈출했어요. 하지만 귀국 후 빚에 시달렸습니다. 가족들이 퇴출받은 돈을 갚아야 했거든요. 그때 프린스 그룹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한국에서 간단한 일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비톡족에 시달리다 결국 승낙했다고 합니다. 일은 새로운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SNS에 고수익 해외 취업 광고를 올렸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과 연락하고 현지 상황을 설명했어요. 물론 진실은 말하지 않았죠. 좋은 점만 부각시켰습니다. 한 명을 보낼 때마다 300만 원을 받았다고 해요. 그는 6개월 동안 약 15명을 보냈습니다. 총 4,500만 원을 벌었죠.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생활했어요. 하지만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자신이 보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그는 자수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고 해요. 그의 진술 덕분에 우리는 모집 조직의 구조를 좀 더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탈출한 피해자들을 다시 협력자로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그리고 다시 피해자로. 경계는 계속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처벌하고 누구를 보호해야 할까요? 법적으로는 명확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11월 말 저는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인원 530명 중 순수 피해자는 55명, 강요된 협력자는 42명, 전환된 협력자는 68명, 자발적 공범은 78명이었어요. 핵심 조직원은 28명이었고 나머지 259명은 아직 조사 중이거나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06명의 거래 기록 중 우리가 파악한 건 극히 일부였습니다. 대부분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었어요.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도 프린스 그룹 회장 천즈의 범죄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을까요? 진실은 계속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강요와 자발, 범죄와 생존. 명확한 선을 긋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는 계속 추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 12월 금융위원회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후이원 거래소와 거래한 모든 국내 이용자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실제 인원 530명 전원이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이었어요.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을 합쳐도 이 규모의 조사를 감당하기엔 부족했습니다.
추가 인력 배치가 필요했죠. 금융감독원은 다른 부서에서 조사관 15명을 추가로 차출했습니다. 검찰도 금융범죄 전담 검사 8명을 투입했어요.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도 인원을 2배로 늘렸습니다. 총 60명 규모의 합동수사팀이 구성됐죠. 저는 이 합동수사팀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8년간의 금융범죄 조사 경험과 지난 1년간 이 사건을 추적한 이력이 인정받은 결과였어요. 책임감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이번엔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 저는 수사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530명을 한꺼번에 조사할 수는 없었어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저는 5단계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1단계는 핵심 조직원 28명에 대한 긴급 검거였습니다. 이들은 네트워크 분석에서 허브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었어요. 이들을 먼저 제거하면 전체 네트워크가 흔들릴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2단계는 고액 송금자 및 반복 송금자 155명에 대한 집중 조사였습니다. 5억 원 이상을 송금했거나 반복적으로 거래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단순 피해자보다는 조직과 깊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3단계는 전환된 협력자와 자발적 공범 146명에 대한 금융 기록 분석이었습니다. 직접 대면 조사보다는 계좌 추적과 거래 패턴 분석을 우선하기로 했어요.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4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이었죠. 4단계는 아직 조사되지 않은 201명에 대한 모니터링이었습니다. 일단 모니터링만 하다가 추가 의심 행위가 발견되면 조사를 확대하는 전략이었습니다. 5단계는 국제 공조 수사였습니다. 캄보디아뿐 아니라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해 프린스 그룹 회장 천지를 추적하고 현지 범죄 단지를 단속하는 것이었어요. 이 전략은 만장일치로 승인됐습니다. 조사는 즉시 시작되기로 했어요. 하지만 연말이 되기 전에 급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핵심 조직원 28명이 도주하기 전에 검거해야 했죠. 12월 18일 우리는 동시다발 검거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전국 8개 도시에서 동시에 움직였어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수원, 창원에 수사팀을 배치했습니다. 새벽 6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하는 팀과 함께 있었어요. 대상은 40대 남성으로 프린스 그룹의 한국 지부 간부급 인물로 추정됐습니다. 지난 2년간 후의원으로 52억 원을 송금한 기록이 있었죠. 문을 두드렸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영장을 제시하고 강제로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는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옷들도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미 도주한 겁니다. 아마도 며칠 전에 떠났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보가 새나간 게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작전 계획을 미리 알려준 거죠. 다른 지역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28명 중 실제로 검거에 성공한 건 고작 6명이었어요. 나머지 22명은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작전은 실패였습니다. 저는 분노와 좌절을 느꼈습니다. 몇 달간 준비한 작전이 정보 유출로 무산됐어요.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수사팀 내부인지 아니면 영장 발부 과정에서 샜는지 파악해야 했죠. 검거된 6명을 신문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입을 다물었어요.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와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달랐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편의상 윤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윤 씨는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조건을 걸었어요. 형량 감경과 가족 보호였죠. 우리는 검토 끝에 받아들였습니다. 윤 씨의 증언이 수사에 결정적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윤 씨는 프린스 그룹의 한국 지부에서 재무를 담당했다고 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모은 돈을 취합해 후의원으로 송금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녀는 지난 1년간 총 180억 원을 처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180억 원. 윤 씨 혼자 이 정도 금액을 세탁했다면 다른 핵심 조직원들까지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수백억 원 규모일 수도 있었습니다. 프린스 그룹 회장 천재의 범죄 수익은 우리가 추산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던 겁니다. 윤 씨는 조직 구조도 설명했습니다. 한국 지부는 크게 3팀으로 나뉘어 있었대요. 모집팀, 자금팀, 그리고 보안팀이었습니다. 모집팀은 새로운 사람들을 캄보디아로 보내는 역할, 자금팀은 돈을 세탁하는 역할, 보안팀은 조직을 보호하고 배신자를 처리하는 역할이었어요. 보안팀이라는 단어가 신경 쓰였습니다. 배신자를 처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윤 씨에게 물었더니 주로 협박과 감시를 한다고 했어요. 조직을 떠나려는 사람이나 경찰에 신고하려는 사람을 위협하는 거죠. 윤 씨는 이번 검거 작전 정보가 새나간 것도 보안팀 때문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경찰이나 금융당국 내부에 협력자를 두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대요. 확인되진 않았지만 여러 정황상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 수사는 처음부터 노출돼 있었던 겁니다. 내부 첩자를 찾아내야 했어요.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사팀만 60명이고 영장 발부 과정에 관여한 법원 관계자들까지 포함하면 수백 명이 될 수 있었거든요. 2024년 말 우리는 정보 보안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는 중요한 작전 계획을 최소 인원만 공유하기로 했어요. 영장도 검거 직전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정보 유출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죠. 한편 검거된 6명 중 윤 씨를 제외한 5명은 모두 기소됐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 사기 방조, 인신매매 알선 등의 혐의였어요. 윤 씨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윤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우리는 모집팀과 보안팀의 다른 구성원들을 추적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이미 출국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국내에 있었어요. 우리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보가 새지 않도록 극소수만 작전을 알고 있었죠. 2025년 2월 두 번째 검거 작전이 실시됐습니다. 이번에는 5명을 목표로 했어요. 그중 3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보 보안 강화가 효과를 본 겁니다. 검거된 3명도 신문했습니다. 그중 1명이 협조했어요. 그는 모집팀 소속이었는데 지난 1년간 약 35명을 캄보디아로 보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윤 씨와 달리 형량 감경만 요구했어요. 가족은 이미 안전한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증언으로 모집 수법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주로 SNS와 구인 사이트를 이용했어요. 고슬 캐외 취업이라는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했죠. 특히 빚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3월에는 3번째 검거 작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정보 보안을 철저히 하며 움직였어요. 5명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총 14명을 잡은 셈이었죠.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니 놀라운 정보들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2년간 모집된 사람들의 명단, 송금 기록, 조직 내부 연락망, 그리고 캄보디아 현지 범죄 단지의 위치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특히 송금 기록이 중요했습니다. 프린스 그룹이 후이원뿐 아니라 다른 거래소들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중국의 2곳, 태국의 1곳, 그리고 홍콩의 1곳이었습니다. 자금 세탁 루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했던 겁니다. 이 정보는 국제 공조 수사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는 즉시 해당 국가의 금융 당국에 협조를 요청했어요. 중국과 태국은 적극적으로 응답했습니다. 홍콩도 조사를 시작했다고 통보해왔죠. 4월, 캄보디아 경찰이 우리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범죄단지 3곳을 급습했습니다. 약 500명의 피해자를 구출했어요. 그중 한국인은 6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귀국 조치됐습니다. 구출된 피해자들을 면담하면서 또 다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프린스 그룹 회장 천즈는 더 이상 캄보디아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2024년 말쯤 어디론가 떠났다는 증언이 여러 명에게서 나왔습니다. 천즈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미얀마라는 말도 있고 라오스라는 말도 있었어요. 어떤 피해자는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천즈는 수사망을 피해 도주한 겁니다. 5월 국제형사경찰기구가 프린스 그룹 회장 천즈에 대한 적색 수배를 발령했습니다. 전 세계 195개국에 체포 요청이 전달됐어요. 혐의는 인신매매, 강제노동, 조직적 사기, 자금 세탁 등이었습니다. 6월 저는 지난 6개월간의 수사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총 14명을 검거했고 국내 거점 몇 곳을 파악했어요. 캄보디아에서는 500명의 피해자를 구출했습니다. 적지 않은 성과였죠.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핵심 조직원 28명 중 아직 14명이 잡히지 않았어요. 530명에 대한 조사도 절반도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인 천즈는 여전히 자유의 몸이었습니다. 수사망은 확대되고 있었지만 동시에 범죄 조직도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나지 않은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1일입니다.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2년 9개월을 돌아봤습니다.
2023년 2월 모니터에 뜬 이상한 수치를 발견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동시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도 많았어요. 530명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중 약 320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어요. 결과는 다양했습니다. 165명은 피해자로 분류됐고 98명은 공범으로 기소됐으며 나머지 57명은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210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조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 95명, 모니터링 중인 사람이 115명이었어요. 현재 인력으로는 모두 조사하는데 최소 1년 반은 더 걸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거래 기록은 있지만 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인이나 자료가 부족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억이 희미해졌다고 주장했고 일부는 아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프린스 그룹의 국내 조직도 상당 부분 와해됐습니다. 핵심 조직원 28명 중 검거된 사람은 총 14명이었어요. 나머지 14명은 여전히 도주 중이었습니다. 대부분 동남아시아로 간 것으로 추정됐지만 정확한 위치는 파악되지 않았죠. 검거된 14명 중 10명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형량은 5년에서 12년 사이였어요. 범죄 수익 규모와 역할에 따라 달랐습니다.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은 사람은 프린스 그룹 한국 지부 총책으로 1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나머지 4명은 아직 재판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중 윤 씨를 포함한 3명은 증인으로 협조하는 대가로 형량 감경을 받을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들도 최소 3년은 복역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척색 수배에도 불구하고 천재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그가 미얀마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미얀마는 정정이 불안정해 국제 공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공안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천즈가 중국 국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가족이나 친지들도 행방을 모른다고 했어요. 아니면 알고 있어도 말하지 않는 걸 수도 있었죠. 후이원 거래소는 2025년 3월 캄보디아 정부에 의해 결국 폐쇄됐습니다. 자금 세탁 혐의가 확인됐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자금은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거래소 계좌에 남아있던 건 미미한 금액뿐이었죠. 프린스 그룹은 후이원 폐쇄 이후 다른 거래소들로 루트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것만 중국 2곳, 태국 1곳, 홍콩 1곳이었어요. 하지만 더 많은 곳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범죄 조직은 계속 진화하고 있었어요. 지난 여름 저는 피해자 가족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약 45명의 가족들이 모였어요. 그들은 캄보디아에서 돌아온 가족들, 그리고 아직도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들을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2023년 3월 캄보디아에 갔는데 5월에 돌아왔다고 했어요. 몸값으로 2억 원을 보냈고 아들은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문제였어요. 아들은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악몽을 꾸고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우리 아들은 언제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명확한 답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정부 차원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이 올해 초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심리치료 지원, 법률 자문, 취업 알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아버지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이 2023년 10월 캄보디아에 갔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처음 몇 달은 가끔 연락이 왔지만 2024년 초부터 완전히 두절됐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여러 차례 외교부에 구조를 요청했어요. 캄보디아 대사관도 수소문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딸이 어디에 있는지 무사한지조차 알 수 없었죠. 아버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발 딸을 찾아달라고요. 그 자리에는 비슷한 사연을 가진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구출 작전으로 500명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최소 70명 이상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범죄단지에 갇혀 있을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다른 나라로 이동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등지에도 비슷한 범죄단지들이 있다는 정보가 있었거든요. 금융위원회는 후이원 사건 이후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행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송금은 사전 신고를 하도록 했어요. 고위험 국가의 거래소와는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이 고위험 국가로 지정됐어요.
이런 조치들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문턱은 높일 수 있었죠. 저는 작년 말 승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금융정보분석국 차장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후의원 사건 수사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민했어요. 차장이 되면 현장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정 업무와 관리 업무가 주가되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사건을 직접 추적하고 싶었어요. 530명 중 아직 210명이 남아있고 천주도 잡히지 않았는데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승진을 1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부는 의아해했지만 받아들여줬어요. 저는 현장 조사관으로 남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서였죠. 오늘 제가 이 사건을 추적한 지 2년 9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밝혀졌지만 동시에 더 많은 의문도 생겼어요. 이건 단순히 한 범죄 조직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가상화폐를 악용한 초국가적 범죄의 실체였어요. 국경을 넘나들고 여러 나라의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 범죄였습니다.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막을 수 없었죠. 프린스 그룹은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동남아시아에는 비슷한 조직들이 여러 개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중국 조직, 대만 조직도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때로는 협력합니다.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캄보디아로 유인된 한국인이 약 200명이었어요. 2024년에는 단속 강화로 110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시 증가 추세예요. 범죄 조직이 수법을 바꿔 다시 활개를 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해서 모니터를 켭니다. 가상화폐 거래 데이터를 확인하죠. 비정상적인 흐름이 있는지, 새로운 패턴이 나타나는지 살핍니다. 2023년 2월처럼 갑자기 송금액이 급증하는 순간이 또 올지도 몰라요. 205명으로 시작한 추적은 530명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연루돼 있을 겁니다. 다른 거래소들, 다른 국가들, 다른 범죄 조직들까지 포함하면 수천 명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한 명 한 명 추적하고 하나하나 밝혀낼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말이죠.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제 임무니까요. 천주는 언젠가 잡힐 겁니다. 내년일 수도 있고 몇 년 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그날은 올 겁니다. 범죄자는 영원히 도망칠 수 없어요. 언젠가는 실수를 하고 그때 우리가 잡을 겁니다. 프린스 그룹의 국내 조직도 결국은 완전히 와야 될 겁니다. 14명의 도주자들도 하나씩 검거될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530명에 대한 조사도 끝까지 진행될 겁니다.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말이죠. 그들 중 피해자는 보호받고 가해자는 처벌받을 겁니다. 정의는 더디지만 결국 실현됩니다. 오늘도 저는 한 건의 계좌를 추적합니다. 530명 중 한 명이에요. 그의 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자금 흐름을 따라갑니다. 어디로 갔는지 무엇에 쓰였는지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이게 제 일입니다. 지루하고 반복적이지만 동시에 의미 있는 일이에요. 숫자 하나하나 뒤에는 사람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인생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진실을 밝혀내는 사람입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끝나가네요. 내일도 저는 이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켤 겁니다. 그리고 추적을 계속할 거예요. 이건 끝나지 않은 추적입니다. 어쩌면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프린스 그룹 회장 천즈, 언젠가 당신을 꼭 법정에 세울 겁니다. 당신이 저지른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그날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205명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530명 그리고 그 너머의 수많은 사람들. 그들 모두의 진실이 밝혀지는 날까지 저 강지환은 추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금융범죄 조사관으로서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이야기. 끝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을 이야기. 오늘도 계속되는 추적의 이야기입니다.